주간 꿀에 바르셀로나가 카디스 원정에서 주앙 페레스의 환상적인 오버헤드킥으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지난 주말 라리가 31라운드 카디스 원정 경기를 치렀는데요. 다가오는 주 중에 파리 생제르맹하고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을 치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디스전에서는 로테이션을 대거 돌렸습니다. 사실 UEFA 챔피언스리그 8강에 진출한 라리가 팀은 총 3팀이죠.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리고 바르셀로나입니다. 이 세 팀은 라리가 31라운드에서 모두 로테이션을 돌렸어요. 물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레알 마드리드가 부분적으로 로테이션을 돌린 것과 다르게 바르셀로나는 쿠바르시아, 테어 슈테겐 빼고는 모두 돌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리지하고 크리스텐센 같은 경우에는 징계에 의해서 파리 생제르맹하고의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에는 출전할 수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급한 세 팀은 모두 라리가 31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3위 지로나를 상대했는데 그리즈만의 멀티골을 앞세워서 3대1로 승리를 거뒀고요. 레알 마드리드는 마요르카 원정 경기를 치렀는데 추아메니가 환상적인 중거리 슈팅으로 골을 넣으면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카디스에게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죠. 그렇기 때문에 라리가 상위권의 순위의 변화는 없습니다만 승점차는 약간씩 차이가 생겼죠. 1위 레알 마드리드와 2위 바르셀로나의 승점차는 여전히 8점입니다. 그런데 2위 바르셀로나와 3위 지로나의 승점차는 2점에서 5점으로 벌어졌습니다. 반면에 3위 지로나와 4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승점차는 줄어들었죠. 4점 차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5위 아틀레틱 클루브하고의 승점차를 벌려놓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 라운드 돌아보면서 느낀 점은 UEFA 챔피언스리그 8강에 진출한 세 팀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분위기가 매우 좋다는 점입니다. 경기력이 올라왔다는 사실이죠. 그 중에서 눈여겨볼 팀은 역시 바르셀로나입니다. 왜? 바르셀로나야말로 라리가 우승 경쟁에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고 또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경쟁에서 다크호스로 등장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레알 마드리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도 중요한 한 주이긴 한데요. 바르셀로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바르셀로나는 주중에 파리 생제르맹과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을 치르고 그리고 라리가 32라운드 엘 클라시코를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치릅니다. 이 두 경기를 바르셀로나가 잡는다? 그러면 이야기는 재밌어집니다. 자, 여하튼 이거는 이번 주 이야기니까 지난주 이야기 카디스전 한번 돌아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함께 가시죠. 렛츠 고! 먼저 경기 기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경기 라리가 31라운드 카디스와 바르셀로나의 경기는 전반 37분에 주앙 펠리스가 환상적인 오버헤드킥으로 결승골을 넣으면서 바르셀로나가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경기는 카디스도 실망스러웠지만 바르셀로나도 실망스러웠어요.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라리가 18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승점 1점이 아쉽습니다. 잔류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누구든 승점을 획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카디스는 경기 내내 결정력이 너무 떨어졌고요. 그리고 공격 루트가 너무 단조로워요. 최전방에 있는 후안미라든가 라모스 그리고 후반전에 교체 출전한 호르헤 마르티라든가 막시 고메스 모두 기대만큼의 결정력을 보여주지는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골을 넣었는데 실패한 거 아니겠어요? 반면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션을 돌렸잖아요. 근데 곳곳에 지뢰가 있어. 특히 오리올 로메오. 오리올 로메오가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공격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실 이 경기 제가 보면서 답답함을 느낀 거는 오리올 로메오, 마르코스 알론소, 페란 토레스 곳곳에 제 역할을 못하는 선수가 있다 보니까 바르셀로나가 점유율이 62%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공격 전개가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슈팅이 12개에 머물렀고요. 유효 슈팅이 2개밖에 안 됐거든요.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중거리 슈팅이라든가 아니면은 공중볼을 다투는 장면이 나오면서 슈팅을 14개는 하긴 했지만 카디스도 결정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유효 슈팅이 3개에 불과했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보는 내내 답답하고 짜증났습니다. 빅토르 호키는 전방에서 고립되고 있죠. 페란 토레스는 상대 골문을 바라보고 플레이를 못하고 있죠. 오리올 로메오 패스 미스하고 있죠. 마르코스 알론소 산보하고 있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근데 다행스러운 건 카디스가 더 못해. 카디스가 더 못했다니까요. 이 경기
사실 바르셀로나가 굉장히 부진한 경기였지만 결국 결정력에서 조앙 펠리스가 한번 번쩍하면서 결승골을 넣어가지고 1대0으로 결과를 가져온 경기입니다. 자, 바르셀로나는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카디스 상대 리그 4연승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패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됐죠. 비아레알전 패배 이후 최근 공식 13경기에서 10승 3무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여기다가 최근 5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레알 마드리드도 마요르카에게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1위 레알 마드리드와 승점 차는 여전히 8점이 유지된다는 사실이죠. 그 점을 제외한다면 바르셀로나는 경기력보다 결과를 얻은 경기라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왜 결과를 얻은 경기라고 얘기하는지 경기 내용도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결과가 중요한 경기긴 했어요. 왜냐면은 파리 생제르맹하고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 경기에 전력을 집중시켜야 됐거든요. 결국 이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돌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쿠바르시하고 테오슈테겐은 이 경기도 선발 출전했고요. 그리고 세르지하고 텐센 같은 경우에는 파리하고의 8강 2차전에 징계로 못 나오기 때문에 이 경기 선발 출전했습니다. 특히 이제 공격 쪽에서 부상에서 돌아온 페란이 선발 출전하는 모습이었고 빅토르 호키가 오랜만에 출전 기회를 잡으면서 선발 출전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만 빅토르 호키, 페란 모두 아쉬움이 있었죠. 자, 이 경기는 카디스의 피지컬을 앞세운 압박에 상당히 고전한 경기였어요. 그런 압박을 오리올 로메오가 뚫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도 미드필드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보긴 어려운 경기였죠. 그 가운데에서 그나마 주앙 페레스가 왼쪽 들어와서 드리블을 통해서 왼쪽 하프 스페이스를 노리고 그리고 페르민이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로 올라가면서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면서 흐름을 가져오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만 주앙 페레스와 빅토르 호키, 페르민과 빅토르 호키 이런 연계 플레이가 나왔다고 보긴 또 어려워요. 빅토르 호키는 바르셀로나 플레이, 템포에 빠르게 적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다면 빅토르 호키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빅토르 호키가 2경기 출전하면서 올 시즌 공식 13경기에서 2골로 알고 있는데 빅토르 호키는 이름값 하려면 이 종류 가치를 하려면 더 많은 골을 넣어줘야 됩니다. 텐센, 쿠바르시, 테오슈테겐이 버틴 수비는 그래도 안정감을 유지하면서 이 경기 무실점으로 끝났죠. 특히 테오슈테겐은 중요한 순간마다 선방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제가 보면서 답답함을 느낀 부분은 일단 빅토르 호키 많이 뛰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팀으로서의 움직임이냐 이걸 놓고 봤을 때는 의문이 좀 들거든요. 전방부터 많이 뛰면서 압박하고 빠르게 볼을 탈취한 다음에 전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좋은데 뭔가 투박해. 일단 빅토르 호키는 바르셀로나 플레이에 빠르게 적응을 해야 됩니다. 빅토르 호키가 전방에서 뛰든 측면에서 뛰든 지금 계속 엇박자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빅토르 호키도 생각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리올 로메오, 페란 토레스, 마르코스 알론소는 헤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할 텐데 오리올 로메오 같은 경우에는 압박이 너무 약하고요. 볼을 간수하지 못해요. 야, 이거 이 정도는 아닌데. 이 경기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거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페란 토레스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 측면에서 볼을 잡으면 돌아서서 상대 골문을 바라보고 상대 선수를 제치면서 들어가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패스를 주고 그 다음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득점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측면에서 좀 흔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대 골문을 바라보지 못하고 등졌다가 다시 백패스, 그리고 다시 패스 받고 등졌다가 또 다시 백패스, 그런 다음에 볼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움직임, 이런 움직임이 많거든요. 사실 페란이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오른쪽 측면에 배치가 됐으면 이런 움직임보다는 드리블 돌파를 좀 시도해줘야 돼요. 하프 스페이스에 있으면 주고 들어가는 움직임이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근데 오른쪽 측면이란 말이에요. 아유, 답답해. 아, 그리고 이 마르코스 알론소는 여전히 느리고요. 네, 왼쪽 측면에서 산책하는데 와, 이 선수들이 얼마나 부진했는지는 후반전에 여실히 느껴집니다. 라민 야말이 들어오니까 오른쪽 측면에서 볼이 앞으로 전진이 되네. 페드리가 들어오니까 미드필드 라인에 볼이 도네. 아,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로메우, 페란, 마르코스 알론소 이제 헤어질 때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경기 내용은 뭐 깊게 얘기할 내용이 없어요.
사실 이 경기는 내용만 봤을 때는 바르셀로나 팬들이 굉장히 실망할 경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족감을 표하는 건 로테이션을 돌린 경기고, 사실 로테이션을 돌린 경기인데 결과를 가져왔어야 되는 경기인데 결과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나는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죠. 차비 감독 인터뷰를 볼까요? 최고의 순간,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다가오고 있으며 우리는 이번 시즌 최고의 상태에 있다. 이 이야기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지금 이 순간 바르셀로나는 5연승, 13경기 무패고요. 지난 카디스전 경기 내용이 안 좋았지만 결과를 가져오는 힘을 보여줬습니다. 경기 전체를 지배했지만 상대의 강인한 압박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기를 주도한 건 맞습니다만 경기를 지배했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여하튼 상대의 강인한 압박에 어려움을 좀 겪으면서 공격 전개라든가 미드필드 장악에 좀 어려움을 겪은 경기예요. 상대가 실점 이후 오히려 릴렉스 됐고 강해졌다. 맞습니다. 카디스는 실점한 이후에 오히려 경기력이 좀 좋아지는 모습이 있었고 후반전에는 나름대로 경기를 주도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래도 비주전 선수들의 경기력과 승점 3점에 만족한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만족하는 이유는 바로 이 한 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비주전 선수들의 경기력과 승점 3점에 만족한다는 거죠. 파리 생제르맹전의 선발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결정했죠. 뭘 거짓말하고 있어. 어디서 구라를 떨어. 결정했지. 이 경기에 안 나온 선수들이 나오겠지. 카디스전에 안 나온 선수들 위주로 선발 라인업을 짤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쿠바르시하고 테오 슈테겐은 파리 생제르맹하고의 8강 2차전에도 모습을 드러내겠죠. 자, 파리 생제르맹하고의 경기는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다.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 프랑스에서는 파리 생제르맹의 루이스 엔리케 감독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아센시오를 선발로 쓴 것,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이 매우 크고요. 이강인 선발에 대해서도 비판이 좀 있더라고요. 자이르 에메리를 벤치에 내려놓고 이강인을 선발을 쓴 것이 문제 아니냐? 이런 시선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강인 선수가 8강 2차전에서 매우 잘했거든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교체 아웃되면서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가 굉장히 무너지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프랑스에서 보는 시선은 좀 다른 듯 보입니다. 결국 이제 루이스 엔리케 감독도 비판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하고의 원정 경기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에 올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파리 생제르맹이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궁금하긴 한데 바르셀로나가 홈에서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지금 이 순간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파리하고의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은 끝난 다음에 주간꾸레를 또 할 테니까요. 그때 또 상세히 얘기 나누도록 하죠. 자, 그러면 카디스전 MVP를 알아볼까요? 네, 바로 주앙 펠리스입니다. 결승골의 주인공이죠. 인생골을 넣었죠. 오버헤드킥. 이야, 쩔었어. 멋졌어. 환상적이었어. 사실 저는 주앙 펠리스를 볼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의 테크닉과 이 정도의 드리블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축구를 저 모양으로 하는 거야? 제가 생각하는 건 주앙 펠리스가 시야를 조금만 넓게 가진다면 그리고 결정력이 조금만 더 좋다면 주앙 펠리스에 대한 가치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패스를 할 타이밍에 볼을 끌고 다니는 그런 경우, 슈팅을 때렸는데 어처구니 없는 슈팅이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가 은근히 많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테크닉적으로도 매우 뛰어나고 드리블도 뛰어난데 드리블을 해야 될 때와 패스를 해야 될 때 분간이 안 가나? 그런데 일단 결정력만 보여주더라도 땡큐베리 감사야. 이 정도 결정력이면 나 주앙 펠리스 욕 안 합니다. 주앙 펠리스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이런 결정력을 보여주지 못했잖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상대할 때는 보여줬습니다. 다른 팀 상대할 때는 보여주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 경기에서 환상적인 골로 결승골을 얻기 때문에 칭찬받아 마땅하지 않을까. 거기다 키패스 1회, 패스 성공률 82%, 드리블도 한 차례 성공. 나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 시즌 공식 37경기에서 10골 6개의 도움을 기록했고요. 라리가 24경기에서 7골 3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 경기에서 보여준 결정력을 자주 보여준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오 슈테겐 얘기도 해야 되겠죠. 이 경기 테오 슈테겐 없었으면 이 경기 놓칠 수도 있었어요. 이 경기 테오 슈테겐이 90분 풀타임에서 3차례 선방을 보여줬는데 역시 테오 슈테겐은 테오 슈테겐이죠. 올 시즌 공식 28경기에서 23실점, 14경기 클린시트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당 한 골을 실점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그 이유는 테오 슈테겐이 있기 때문이죠. 통계 사이트들은 펠리스보다 테오 슈테겐에게 더 높은 평점을 부여했습니다.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오 슈테겐이
90분 동안 3차례 선방을 했는데 이 선방이 없었으면 이 경기 놓쳤을 거야. 테어스테겐이 소호신 역할에 톡톡히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조앙 페레스는 결승골을 넣었지만은 그 외에는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떨어졌어요. 그 점을 고려했을 때 테어스테겐의 활약이 더 높게 평가되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이 경기 보면서 뼈저리게 느낀 부분, 바로 헤어질 결심, 페란 토레스, 오리올 로메오, 마르코스 알론소 보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특히 페란 토레스, 물론 페란 토레스가 시즌 초반 좋았어요. 그리고 올 시즌 기록을 보면 올 시즌 35경기에서 11골 4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보면서 느낀 건데,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된다, 보내야 된다, 이종료 챙겨야 된다, 어디든 보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페란 토레스가 오른쪽 측면에 있는데 등지고 볼을 잡았다가 볼 내주고 들어가요. 근데 이런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수비하는 쪽에서는 편하죠. 그러니까 페란 토레스가 볼을 잡고 드리블 돌파를 계속해야 되는데 드리블 돌파를 하나도 못했어. 정말 오른쪽 측면 윙어 역할을 했는데 드리블 돌파를 단 하나도 못했어. 아니, 하려고를 안 해.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이 경기 보면서 보내야 된다,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자, 오리올 로메오 악몽이죠. 보고 있으면, 아니, 오리올 로메오 스스로도 뛰고 있으면서 야, 이건 악몽이야,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볼 간수가인데 저 위치에 있는데 볼이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원터치로 패스를 하던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어버버 볼만 빼앗기고 보고 있는데 혈압이 올라가요. 내가 만약에 고혈압이면 이건 오리올 로메오 때문이야.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그리고 마르코스 알론소, 아니, 패스의 정확도라도 따라주던가. 네가 막 드리블 돌파해서 크로스를 마구잡이로 올리는 유형도 아니잖아. 그러면 크로스의 정확도, 롱패스의 정확도는 따라줘야지. 너 거기서 산책하면서 뭐하니? 일단 오리올 로메오는 지로나랑 연결되고 마르코스 알론소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랑 연결되죠. 보내겠습니다. 지로나, 오리올 로메오 받아가세요. 마르코스 알론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받아가세요. 자, 페란 토레스 경매 붙여야 됩니다. 1,000만 유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뭐 3,000만, 4,000만 하면 경매에 참여한 인원들이 다 그냥 욕하면서 가. 1,000만부터 경쟁을 시켜야지. 그래야지 이종료라도 좀 받고 그러지. 여하튼 이 3명의 선수 보면서 답답하더라고요. 화가 나더라고요. 물론 많은 분들이 빅토르 호키 너무 실망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빅토르 호키는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빅토르 호키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모두가 인정하잖아요. 결국 이번 반 시즌 정도는 빅토르 호키가 적응하는 걸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빅토르 호키 스스로도 심리적으로 쫓기는 게 좀 보이긴 해요. 왜냐면 아니, 오른쪽 돌아보니까 라민 야말 자기보다 어린데 너무 잘해. 뒤를 바라보니까 쿠바르치 자기보다 어린데 너무 잘해. 이런 애들이 질비하니까 빅토르 호키 입장에서도 심리적으로 쫓기죠. 그렇긴 한데 빅토르 호키도 지금보다는 잘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이 경기를 지켜본 꿀헤드는 실망감이 컸을 수도 있어요. 지금 흐름이 좋은데 경기 내용은 안 좋았으니까. 그리고 몇몇 선수에 대한 짜증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요. 제가 뭐 꿀헤로서 할 얘기는 아닌데 사실 꿀헤들은 눈높이가 높아요. 꿀헤들은 경기 결과 당연하죠. 경기 내용 당연합니다. 경기 내용도 상대를 완전히 지배하고 압도하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차비 감독도 그렇고 그전 많은 감독들이 바르셀로나 감독직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중요했기 때문에 저는 카디스를 상대로 1대0으로 승리했다는 그 결과에 만족을 합니다. 다만 이 경기 결과에 만족한다는 건 이거는 이 경기만 놓고 보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 경기 결과에 만족하는 건 파리 경기를 그만큼 준비를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원하는 건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파리 잡고 준결승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내용이 좀 안 좋다 할지라도 일단 승리하면서 경기 결과를 가져갔고 주축 선수도 쉬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만족한다. 그런데 파리전에서 패배한다? 그러면 이 경기력까지 포함해서 이건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 바르셀로나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파리 잡고 챔피언스리그 4강 가야 되고요. 주말에 레알 잡고 레알 마드리드와 승점 차를 5점으로 줄여놔야 됩니다. 이번 주 어떻게 될까요? 다 잡자. 아무리 생각해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경기들이다. 파리 잡고 레알 잡자. 가보자. 달려보자.